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분당파이만하고 행복자사고 입시팀 강민영 팀장입니다. 네. 우선 오늘 이제 파이만 사이언스 과학 설명회 오셨는데요. 제가 어머님들 이제 자녀분들의 그 학년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4학년 친구들부터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 모여 계시던데 우선 이 과학 설명회를 오셨으면 아마 궁금하신 부분은 도대체 어떤 과학 과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점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아마 그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영재교육원에 대한 설명이든지 그 이후에 저희가 과학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이따가 저희 과학팀 부원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그 전에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이 과학을 먼저 선행하는 게 입시 전형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래서 어떤 과목을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그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 전에 이제 저희 학원 소개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파이만을 이제 만드셨던 저희 대표님께서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이 학원을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이 리처드 파이만을 연구해 주시고 이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학습을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뭐 영재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특히 자사고, 분당권에서는 외대고고, 그다음에 대치에서는 인사고 이런 입시들 실적이 굉장히 좋은 학원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캠퍼스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영재고나 이제 과학 관련한 수업은 저희가 모든 입시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각 캠퍼스들이 다 따로따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각 캠퍼스에서 입시 운영을 했었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전산 차원에서 다시 취합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모든 캠퍼스랑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련 방식들이 굉장히 이제 통일이 되어 있는 편이죠. 실적은 네. 저희 학원 실적은 항상 앞에 붙어 있으니까요. 제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부들도 저희 실적이 요즘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 프로그램 구조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작년부터 해서 과학팀을 굉장히 교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뭐 실험실도 만들고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채용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까지 병실부터 뭐 과학 영재학교 준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갔고요. 네, 여기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과학 설명을 먼저 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 어머님들은 아마도 이런 로드맵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고 계실 지점이 어디쯤에 있으신가요? 우선은 사실 영재고 준비는 다른 자사고랑 비교했을 때도 제일 먼저 시작되는 준비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영재고 트랙을 쭉 따라가서 만약에 이제 영재고 입시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제 한쪽에서도 다른 해상위권에서 입시를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영재고가 아니다 그러면은 과학고나 자사고, 그리고 한국어나 자사고들 또는 이제 일반고에서 학종을 할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쪽 트랙에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이가 내신 나오는 거나 학업 성취도가 나오는 부분들이라든지 학교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과학고나 자사고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고에서 일제감서 학종을 해야겠다 그 계획을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면은 실제로 전국 자사고나 과학고 입시에 성공해서 다니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원서를 쓰지 않거나 일반고에서 최상위권 의치하는 이 대학 입시를 노리는 친구들이 생기고요. 아니면 이제 일반고에서 학종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이 돼서 아이들이 나오는 내신을 보고서는 끝까지 학종에 가서 입시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종을 접고 그다음에 수능을 선택하거나,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에서 굉장히 큰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수능 40%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권고를 받은 그 상위 16개 대학교이잖아요. 그런 전형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최상위권 친구들은 학종 준비랑 수능 준비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모두에게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니까요. 혹은 이제 자사고를 갔지만 이제 학종보다는 수능으로 입시에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제가 가르쳐서 외대보고 인문계열에 들어갔었던 친구도 이번에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갔거든요. 자사고 친구들이 학종을 생각하고 자사고에 가서도 수능도 잘하더라고요. 자사고 수능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재고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위권에서 학종을 준비하다가 이 친구들은 사실 학업 때 재수를 입시를 이제 불합격하고 다시 재수를 하게 되더라도 요새 대성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영재학교 출신 친구들만을 위한 재수반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이미 수학이랑 과학 쪽에서는 이제 1등급을 무난하게 찍고 있기 때문에 뭐 1년 동안 열심히 영어만 가르쳐도 충분히 수능으로도 대학을 갈 수가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로드맵 안에서 저희가 이제 대입 전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사실 이제 수시에서 이렇게 4가지 트랙이 있고 정시가 있다는 건 어머니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 자체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내신을 통해서 서류 불평가받거나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교권 친구들이 쓰는 전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면접도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요. 대신에 수능 최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을 확인하는 요소죠. 그래서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지방권의 일반고 친구들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는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1, 2등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등급을 유지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최상위권 찍는 아이들이 꾸준히 그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지방권 일반고 친구들한테 유리하고요. 분당에서도 좀 어머님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선호하지 않았었던 학교에도 이런 교과 전형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중앙 대진 낙생에 갔었던 친구들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사실 많아요. 제가 가르쳤었던 친구도 외고 입시에서 이제 불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지망이 밀려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학교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정규 1등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마 교과 전형으로 대학교 무난히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는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전형이 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제일 말이 많은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고나 통합 자사고 친구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서 제일 많은 비율로 학생들을 뽑고 있는 전형이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어머님들께서 나중에 생각하고 계시는 고등학교 입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평가 요소가 굉장히 유사해요. 말 그대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과 학업 태도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요.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면접이 교과 전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소서에서 아이가 표현해야 되는 색깔도 뚜렷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고려한 비교과 활동이 얼마나 다채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합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의미에서 자사고나 통합고가 유리한 전형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분당권에 있는 일반고를 선택하실 때에도 저희가 하반기가 되면은 일반고 선택 상담이나 일반고 선택 간담회도 다 따로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님들이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들, 아이들이 어떤 거에 관심 있고 어떤 진로나 전공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비교과를 잘 갖추고 있는 일반고가 어딘지 잘 고민하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그렇고요. 이 특기자 전형은 뭐 과거나 영재학부 혹은 외국 국제로 친구들이 쓰는 전형이죠. 이 특기자랑 용술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폐지 수순을 밟는다고 했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정시가 있는데요. 정시는 말 그대로 순정 100%로 뽑는 전형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통계를 매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본 통계에서도 이제 14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서울대에 어떤 유형의 그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는지 정시로 그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요새 또 의치대가 이제 굉장히 강세고 많은 최상위권 친구들이 열심히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당연히 서울대 정시로 들어가는 비율도 현역 재학생들이 한 40%, 그 다음에 재수생들이 60%에 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제가 수업할 때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 어떻게 너의 색깔들을 찾아나가야 돼 얘기를 해서 선생님 저는 수능 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특히나 지금 중학교 때는 더더욱 그렇죠. 지금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수능을 생각하기보다는 학종을 우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학종의 그 프로젝트에 적합한 학교 생활하고 적합한 학생이 될 건지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정시는 그 다음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시 PC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됐었던 그 대입 전형에 대한 내용을 시행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어머님들은 아마 여기 이후에 쓰실 거예요. 수능 이제 40% 자소서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논술 전형을 폐지하겠다. 추천서 폐지하겠다. 조교정보 기간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자소서 폐지는 된다고는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레코드로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좀 퀘스천이기는 해요. 자소서까지 폐지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게 되면 도대체 대학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정말 자소서가 폐지가 될까? 라는 좀 궁금증이 있고, 만약에 자소서까지 다 폐지된다면 분명히 면접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 면접이 어려워지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면접이라는 거는 교수님, 실제로 그 전공 교수님하고 아이가 대면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핑퐁핑퐁. 근데 그런 훈련이 일반고 친구들이 잘 돼 있을까요? 아마도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겠죠. 특히 영재학교 친구들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강화되면 그 친구들이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뭐 이제 보조 정보가 블라인드 된다고는 하지만 뭐 그 학교의 세부적인 이름까지는 모르더라도 학교마다 그 교과 편집표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의 유형마다는 완전히 다르죠. 과학 중점학교랑 그냥 일반고도 다르죠. 그것만 보면은 그 학교가 어떤 유형의 학교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정부의 취지에 맞게 이게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를 권고한다는 게 전체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능 40% 권고가 아니에요. 실제로 전국 대학교를 놓고 보면은 수능의 비중이 한 23%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40%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 소재 16개 상위권 대학, 그 대학들한테만 40% 권고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가공을 해서 이거를 그 수시랑 정시로만 우선 나눠본 건데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여기 이제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40% 권고를 했지만 서울대를 보시면 40%로밖에 늘리지 않았어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 아이들이 얼마나 본인의 관심사나 진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스스로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한 주도적인 과정을 거쳤는가, 이거를 평가하기에는 당연히 학생부라든지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아이를 검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맞고 틀리는지 보는 그 시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대에서는 23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어떻게든 이 수능을 최대한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연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41.5%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정확히는 학종하고 교과 전형을 나눠놨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이 연대가 21학년도 때까지는 교과 전형이 아예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권고사항이 나오고 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닌 교과 전형을 새로 신설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면접형이에요.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살짝의 꼼수를 쓴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다 담아놓진 않았지만,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37.7%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년도에 없었던 교과 전형이 생겼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형 요강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이게 어떤 성격에 가까운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여튼간에 과학 설명회를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과목을 언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우선은 영재학교를 고민하고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이미 선행을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영재학교는 그때부터 이미 결정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으니까 고민이 없으실 텐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고민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이 과자 그룹 혹은 학종 그룹에 있는 어머님들이시겠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아이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어느 정도 내신 성적표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결국엔 학종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학종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결국엔 내신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과학 배우고요. 2학년이 돼서 과학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보통 대부분 학교들, 중점학교나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제외하고 보통 일반고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보라색시 4과목 중에 한 3과목 정도가 편집표에 깔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할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내가 학종을 선택을 할 거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전공이 만약에 공학이다. 공학인데 공학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전기과에 진학을 할 거라면 물리를 꼭 배워야 될 텐데 고등학교 때 내가 물리가 겁나서 안 배웠다. 그럼 학생부에 그 비교과 내용이나 교과 내용이 써져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선택은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아이가 자기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등등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지학은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좀 안 하는 편이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중학교 때까지 공부해 놓은 선행 과목, 원 과목은 고2 때 내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신을 위해서. 그러면은 2는 언제 배우냐? 3학년 때 배우죠. 3학년 때 배우지만 2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 아니고 A, B, C 3단계로 선택을 해서 세 단계로 이제 평가가 되거든요.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그 부담은 적겠지만요. 이 2과목은 언제 쓰이냐면 면접 때 활용이 될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어제도 이제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서울대랑 카이스트의 그 부실 면접 문제를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화학이나 물리나 그 과학 면접들이 다 올림피아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올림피아드 유형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수능같이 이렇게 내가 한 가지 지식을 가지고 답이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복합적인 상황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럼 그 상황을 내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 과학적인 관계들을 내가 해석해 가면서 여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생각이 시작이에요. 이런 식의 그 과목, 그 면접을 하려면은 2에 대한 공부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2 때가 되면은 방학 때부터 이제 2 과목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수능이다. 그러면은 사실 내신이고 뭐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럼 사실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지학이랑 생명과학 원이에요. 왜냐면 이제 서울대 직윤을 선택할 게 아니라면 서울대 직윤 이제 그 전형은요. 나중에 수능 최저에 탐구 과목 2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원이랑 2 또는 2 이렇게 2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1이랑 2를 선택할 때에도 동일 과목의 원, 2는 안 돼요. 만약 내가 물리 1을 선택했으면 화 2나 생명과학 2를 선택해야 되는 거. 이런 경우를 위해서 2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면은 수능 준비한 친구들은 그냥 제일 이제 암기에 좀 더 가까울
그런 지학이나 생명과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고려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머니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원과목은 무조건 완벽하게 공부를 시켜서 고등학교에 보낸다. 왜? 내신을 위해서. 학종 내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초과목을 한다고 하면은 내 전공 과목이랑 가까운 과목, 왜냐면 그건 나중에 면접 때 쓰일 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시켜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통목자사고 입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입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시기가 달라져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이제 입시를 하면서 최상위권 친구들이 선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 계속 보니까요. 보통 친구들이 물리나 화학, 수까지를 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친구들이 이제 최상위권이 되는 나중에 가서 뭐 내신을 잘하기 때문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입시 소재를 만들 때 저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다르고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산출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어머님들께서 입시 시작하실 때 과학선행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이제 본인 전공 계열, 진로 희망이랑 관련되어 있는 과목은 2까지 하셔요. 하지만 7월 전에 2까지 되어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랑 입시 소재들을 컨설팅을 할 때 저희 쪽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이나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실제로 아이들 저희가 입시 다 끝나고 나면은 소재들을 다 분석을 해요. 난이도부터 어떤 단원이랑 연계되어 있었는지 다 하면은 합격한 친구들은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물론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뭐 일반학이나 일반물리 내용까지도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아이들이 공부한 건 아니고요. 2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학이나 이런 거는 이제 1까지는 좀 공부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이제 자기 진로 관련된 소재들을 만들면서 이 친구가 그냥 본인 진로나 뭐 그런 학교 공부만 성실하게 한 친구가 아니라 진짜 이 학교에 올라가서도 공부 잘할 수 있는 친구다, 수학, 과학까지도 잘할 수 있는 친구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과학 화원에 있는 소재들을 좀 저희가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저희 부원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과학학습법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질지는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제 자녀분들은 어느 시기에 어떤 과학 선행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지 좀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원장님 모셔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타임만사이언스 과학부원장 고동현입니다. 박승 와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처음에는 영재교육원 이제 모집 요강하고요.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효과적으로 과학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과학 학습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세 번째로는 저희 타임만 사이언스 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을 처음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하고 과학을 처음 공부할 때 딱 듣는 단어가 영재죠, 영재. 과학 영재.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과학 영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대상자도 이렇게 꽤 되고요. 교육기관도 영재학급 기초서부터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과학부, 그리고 영재교육 분야가 수학과학의 비중이 77.3% 정도 돼요. 그리고 전반 교육만 해도 이렇게 꽤 많은 숫자가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영재교육은 사실상 영어 영재도 있기는 하지만 전부 다 수학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영재교육.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쭉 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세 개의 이제 기틀이에요. 이제 영재학급 기본 학교에서 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영재교육원, 이제 교육청 영재교육원, 이제 대학부설, 그다음 이제 기타 뭐 박물관 이런 데도 있어요. 가천과학관 영재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영재학교, 그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모든 학생들이 좀 노리고 있는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건데요. 영재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영재학교에 일단 뽑혀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학교에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의 유형이 좀 기초적인 거예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성향이었나, 뭐 이제 학부모들한테 이제 체크리스트 드리고요. 뭐 요즘 인근체육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이런 분야, 독해력, 어휘력, 과제 집중력, 감수력,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특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나를 일단 파악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학교 내 선발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면접하고 집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면접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냥 이제 이 아이가 우수하다, 영재성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선생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거보다는 좀 공정하게 해보겠다 우리 학교는 그러면 이제 집필 시험을 하게 되죠. 학교 내에서 이제 별도의 이제 서희 경시대회라고 해서 대학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교육 통합 시스템인 GD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전제로 이걸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식 시험 절차를 이제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서술형으로 수학 두 문제, 과학 두 문제. 뭐 이건 달라요.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뭐 하긴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이런 형태로 쉬는 시간 주고 세면색 입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구술 면접이라고 그러죠. 면접을 이제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술 면접을 해서 제비 뽑아서 질문도 하고 해서 면접 20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해서 영재학급을 이제 뽑히게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아이가 수학과학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냐, 그게 선생님한테 어필이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담임 선생님한테. 그래서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얘는 이쪽에 관심이 많다. 책도 많이 읽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기에도 조금 이제 특별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 선생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좌우하는 부분이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영재교육의 정책 변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4차 영재교육 진흥이 종합계획이 2018년서부터 이제 2022년 계획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 있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은 이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늘리겠다. 이제 교육기관들의 대량을 늘리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이런 뭐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능지수 중심, 어머니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IQ 검사, 그렇죠? 네, 그래서 IQ를 이제 강조를 하고 했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바뀌는 거죠. 문제 해결력. 소위 말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영재에서 창의사고력, 창사 그쪽에 대한 해결력 중심하고 이제 EQ, SQ도 이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지능이나 이제 사회성도 뛰어나야 된다. 그냥 편협하게 한쪽에만 몰입해서 이제 지식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좀 융합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수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아이들을 육성해보겠다 하는 걸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집필검사 위주도 대부분 행동평가나 산출문, 포트폴리오 작성, 그다음 이제 R&D 보고서 이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일회성 평가로 딱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영재학급에서도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집필검사도 하고 그다음 이제 면접 시험도 봐서 이제 다단계적으로 세분화시켜서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뀌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교육청 영재원 이제 평가 시스템 뭐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GD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서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성 담보하겠다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쪽에 이제 몰리거나 어느 특수한 지역에 몰리거나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쪽에 이제 교원, 우수한 교원들도 적극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 이제 공통 문항을 축제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형평성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 이제 정확성 부분들을 강조하겠다 해서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걸로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이제 선발 방식 초등 과정이죠. 근데 사실은 영재는 영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 때만 합니다, 어머니들. 이제 중학교 딱 올라가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영재학교를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쭉 적극적으로 선행을 쭉 빼서 자사고 목표를 하거나 아니면 인문계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 뭐 과학 국정학교나 아니면 가서 내신 혹은 수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득점 올리기 위해서 이제 선행 수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영재원을 준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2018년도였는데 선발 방식은 이제 똑같아요. 아까 2018년도에 이제 개정이 싹 됐으니까 2019년도도 이제 동일하게 했는데 선발 인원은 조금 이제 감소시켰다.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격상에서 인원수 부분을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성남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그렇죠? 교육청 영재 이제 교육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학정원 40, 40 뭐 이제 일반 전형하고 사회적 배려 전형 초등 4, 5, 6 중학교 1, 2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 지어서 이제 꺾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 영재원을 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는 사실 영재학교를 목표로 하려면 뭐 요거 다음 이제 세미나에서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집필검 다 있어요. 시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재원에서 약간의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수학과학 선행을 통해서 거기서 고득점을 올리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중요하다 하시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집 분야 및 정원 뭐 이제 수학과학이죠. 교사 관찰 추천 전형 이게 영재학교 아까 얘기했다시피 똑같습니다. 교사가 아이를 얼마만큼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해서 이제 성남시 이외 반영은 지역으로 전학이 예정된 자는 제외하고요. 그다음 이제 관내 진입 예정자는 이제 받아준다.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추천위원회 평정을 포함한 모든 전형 조사를 거치한다. 소위 말해서 이제 영재학급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죠. 사실은 교육청 영재원에 지원을 하려면 그리고 이제 뭐 이중 지원이 불가능하다. 항상 모든 시험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중복 합격 방지하겠다. 그래서 뭐 같은 날 시험을 본다든가 뭐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영재원도 마찬가지로 대학 부설하고 교육청 영재원은 이제 중복 합격을 방지시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또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의미죠. 자, 2019년도 선발연청의 지원 뭐 이게 관찰 추천 희망자 접수하고요. 9월 30일경에 희망 학생 그래서 GD에 올라오는 시스템에서 이거 작성하고요. 교사 관찰 및 평가 이거 쭉 해가지고 결국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항상 매년 이때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이거 작년 기준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서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전에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언니들. 그래가지고 해보시는 게 낫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쭉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아까랑? 그런 기준.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사실 집필시험입니다. 수학 과학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선행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구술 면접. 아이가 이 풀이한 문제나 아니면 선생님이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창의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 문항, 경기도 융합과학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심층 면접 문항을 활용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지원서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GD 시스템에서 이제 관찰교사의 관찰 평가, 그다음 이제 학교 추천위원회 심의, 그다음 심층 면접 대상자 추천을 해서 이제 전형에 맞게 추천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뭐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2단계 선발 절차 및 일정 뭐 이런 거 있죠? 시험 보는 거. 아까 영재학급도 이랑 비슷합니다. 교육형 영재원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등록하시고요.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직출평가 이제 각 실험실에서 보고 휴식하고 무슨 면접한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런 형태를 구축해서 동일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적. 중복지원, 유의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쭉 타지역 진학 예정자는 추천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성남시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아이들만 이제 각시 교육청에서 이제 관할을 해서 이제 영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사 관찰 추천제 단계별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제 관찰을 추천하고 창의적 2단계에서는 문제결력 검사 신축 면접에 들어가는데 이 GD 추천 시스템에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관찰을 추천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 추천, 집중 관찰, 교사 추천, 학교 추천이 이제 돼요. 자기 추천은 이제 자기가 쓰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어필하고 이제 학부모도 거기다 체크리스트가 뒤에 나와요. 그럼 이제 체크해 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떻다. 이렇게 쭉 하시고 그다음 이제 집중 관찰, 지원자 관찰을 하고선 교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면 이제 학교 이제 과학 이제 주임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 당연히 이제 대상자를 이제 추천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교사 관찰 추천제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고 이건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대부분 매우 그렇다죠. 네, 그죠? 이제 지원을 할 건데 뭐 이제 아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매우 그렇다인데. 보면 매우 그렇다가 그렇다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항이 유사한 문항들이 있어요. 그 유사한 문항들을 이제 동등하게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일성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한 문항인데 하나는 뭐 그렇다, 하나는 매우 그렇다, 하나는 보통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일관성을 잃어버린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팁 중에 하나인데요. 일괄적으로 비슷한 문항일 경우는 일괄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무조건 다 매우 잘했다가 아니라 그렇다라 하더라도 그런 일관성을 좀 많이 봐요. 그래야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창의적 인성검사 뭐 이런 부분도 있죠.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면 솔직히 인정한다.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데 적극적이다. 자, 인성검사 이제 맨날 강조되죠. 이제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이제 공부만 잘하고 IQ 지식만 뛰어난 아이들을 이제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뽑고 육성을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인성적인 면도 항상 강조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렇죠? 봉사했느냐, 봉사 점수. 이제 내가 어떤 특이한 봉사를 했느냐, 그다음 자신의 인성에 대해서 어필하라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전인적이고 융합적이고 글로벌 리더적인 이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도 이런 부분.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왜 그런지 질문을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감수성이 풍부하다. 그렇죠? EQ. 이런 부분들도 문항에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관찰 추천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면 이제 교사가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쭉 이제 판단을 하겠죠. 자,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이제 수학과 이제 창의성 유형, 이제 평가 시험형 다릅니다.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평가, 집필 검사, 영재성 검사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다 동일하다. 그래서 대문항 1개랑 1개, 4개의 소문항 그리고 해당 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교과 응용 심화 문항, 그다음 창의 사고력 문항, 최근 이슈 소재의 탐구 능력 측정 문항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애매는 해요. 네, 이제 뒤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어머니들한테 설명을 할 텐데. 이 창의적 문항이나 심화 문항이라는 이제 문항들을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은 사실은 이게 선행이에요. 이제 선행이라는 말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죠? 교육부도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 뭐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선행학습 금지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모든 공부는 이제 선행을 하면은 앞에 부분은 이제 상위 클래스 내용을 알면 알게 알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중학교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 내신 시험 이제 문제 같은 거를 이제 설명을 해줄 때 보면은요, 이제 우리 전기분해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뭐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렇게 되고 비율이 2대1로 나와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학교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냐 선생님들이 야 그냥 외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과학이 안 까먹게 됩니다.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엄청나게 저학년 때 막 실험도 좋아하고 막 곤충도 잡아다 키우고 집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햄스터도 키우고 막 이러면서 막 관찰하는 거 과학에 대해서 이제 흥미도 있고 막 이런저런 것도 실험도 하면서 좋아하다가 중학교 확 올라가 버리면 시험 보죠. 근데 시험 보는데 시험 보는 출제 문항들 딱
보면은 전부 다 암기형이고 평가형이죠. 그리고 선생님은 외우라고 하지 내용은 설명 안 하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성적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어려워하게 돼서. 근데 이것들을 보면은 그게 고등학교 이제 화학부의 전기분해에 나와요. 왜 2대1로 되는지가. 근데 그거를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 문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선생님이 수업 교환상에서는 10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기분해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3-4시간 배웁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게 이제 교과서 자체가 좀 구성이 돼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싫어하죠. 근데 그만큼 선행을 하면 그 부분에서 2대1로 왜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적분이 크다는 겁니다. 해결을 할 때. 조금 있다가 문제 직접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이제 집필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제 보시면 뭐 수학 연산 영역 이제 계산하는 거, 그다음 이제 도형, 기하죠 기하, 기하 이제 도형 잡아내는 거, 그다음 뭐 이제 문제 해결 영역, 뭐 이제 융합 과정 문제, 수과를 융합한 문제, 융합 되게 좋아하죠. 싫어하는 말이 선행, 이제 좋아하는 말이 융합, 창의 그런 문제를 좋아합니다. 이제 과학계통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는 문항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 수준이 되게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등 영재 문제를 보시면 수준이 되게 높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일반적인 교과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과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의 영재를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독특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죠.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뭐냐 이제 창의성 평가 문항이에요. 창의성 평가 문항. 이제 지식 탐구 창의성. 그래서 이제 실험에 연관되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창의적인 문제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문제 나옵니다. 로봇. 이 로봇이 갖는 범위 로봇을 이제 딱 주거든요. 장점을 서술하세요. 뭐 이렇게 특징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탐사 로봇 장점 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봐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수학하고 융합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58시간이 걸린다. 30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격자 보습해 곱셈법을 계산한다. 알맞은수 넣어봐라 이걸. 근데 사실은 별개죠. 그냥 로봇만 그냥 그림만 떡하니 준 거예요. 사실은 융합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게 진짜인 거죠. 그려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융합형 문제다. 1번 문항이 2번 문항이 따로 거죠. 그림만 로봇 그림 나온 거고요. 사실은 그런데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요거 저울 그쵸? 요거 이제 과학 실험할 때 이제 애들 맨날 달아보고 이거 달아보고 내려가요 올라가요 몇 칸 뒤로 가면 내려가요 하는 건데 저울인데 이걸 갖고 이제 계산을 하라는 거죠. 추에 무게를 똑같이 하는 방법 3가지 몇 개씩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봐라. 그래서 요게 이제 수학과 융합형이다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죠. 각 도형을 똑같은 모양으로 4개로 나눠라. 이제 뭐 이건 IQ 검사 뭐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이제 도형 나누기 이렇게 해봐라. 이거는 사실상 수학 기하, 기초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알아보시면 되겠죠. 수학적 아이디어 확인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과학계통 문제. 우주로 달 탐사를 떠나서 영대가 달에 도착해 편지를 보냈다. 뭐 틀린 것을 골라라. 근데 달하고 지구의 차이, 이제 중력에 대한 차이, 공기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 다른 이제 그런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응용하면 이제 다른 다전 주기와 동전 주기가 같다. 뭐 이런 부분들 나오고요. 우리 달의 뒷면도 못 본다.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이제 항성을 상망원이라고 해서 달에 한 바퀴 이제 공전하는데 이제 걸리는 주기 뭐 이런 데까지 이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방금 얘기한 게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만약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까지 서술하세요. 뭐 이런 부분들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요새 이제 시사성 있는 걸 이용해서 지문을 제시해서 이제 해결하라는 문제죠. 폴더블 아이폰 코딩 부풀어지는 줄이 개발된다 이렇게 적는 거 부풀어진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라 하는데 되게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신기한 점 생각나는 대로 최대로 많이 써라. 그리고 탐구하고 싶은 거 한 개를 해서 가설 이제 해결책 제시하고 실험을 설계해봐라. 이런 부분들 이제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독특한 실험을 한번 설계해봐라 하는 내용들이죠. 이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상위 클래스 이제 교육을 선행을 좀 하는 애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양하게 이제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하면 이제 심층 면접, 이제 구술 인성 이런 것들, 인성 면접 아까 체크리스트처럼 그런 것도 있고요. 토론 면접. 토론 면접을 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좀 드물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그렇고요. 저학년 아이들이 이제 토론 자체가 아시다시피 진행이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이거 뭐 거의 뭐 자기들끼리 그냥 이제 감정 싸움하고 이제 배가 산으로 가고 선생님이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합니다. 토론 면접. 이제 인성 면접까지나 이렇게 그런 대로 하는 거죠. 심층 면접 예시 뭐 이것도 이제 개구리의 습성하고 관련돼서 이제 설명하라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인성 면접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끔 나와요.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 예절들 뭐 이제 친구 목록에서 탁 차단해버리고 이제 요새 많이 이제 교우 관계에 이제 문제가 되나 많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큰 틀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영재학급 아까 기본하는 시스템 정말 간략하다. 이제 교사 추천, 이제 관찰, 교사가 관찰한 다음 이제 영재학급에서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야 집필 시험 보고 그 다음 이제 심층 면접한다. 근데 이제 수준이 조금 얕다. 그럼 교육청은 그걸 이제 수준을 조금 더 디테일화 시켜가지고 좀 높게 잡아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영재학과 교육청이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죠. 학교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이제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입니다. 여기는 좀 자치권을 좀 주는 거죠. 알아서 할 수 있게. 커리큘럼도 니들 마음대로 짜고 좀 선발 방식도 니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조금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 요거 이제 가주대하고 가천대 또 이제 경인교대하고 동국대, 한국외대도 있는데요. 일단 중점적으로 여기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주대하고 이제 가천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다산, 과학, 발명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역시 교대죠. 교대니까 초등 강조하죠. 저학년 때부터 데리고 하겠다 이거.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한국외대 여러분 어머니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외대, 육인외대, 그렇죠? 이제 뭐 영어가 들어가 있죠. 자기들 특수성, 이제 영어 영재 한번 해보겠다. 그다음 이제 가천대, 동국대, 이제 아주대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정보과학 이제 좀 바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8월달에 이제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하고요. 이제 9월 중에 이제 관찰 추천 선정 대상자 다니면서 관찰 추천하고 영재 교육원별 이제 기관별 원서 접수한 다음에 이제 11월 초에 이제 결정이 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거의 큰 틀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특수한 교육이기 때문에 크게 어차피 뭐 상관없이 지원하는 애들은 지원하는 거고 정식 교과 편지어랑은 이제 완전히 일치화시키고 획일화시킬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이제 그냥 날짜를 진행할 확률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주대 영재 홈페이지죠. 이렇게 쭉 예쁘게 다 해놨어요. 이제 심화과정, 수학융합, 정보융합, 과학융합 이런 식으로 15명 쭉 듣고 한다 하는 내용들이고요. 지원 자격 교육청에서 인자한 영재 학부는 이제 예정인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인 초등 5학년생, 6학년생, 중등부 사사과정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중등부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쭉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죠. 여기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딱 있는데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선발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세 가지만 서술하세요. 그러니까 나 영재다. 내가 어떻게 영재니까 날 뽑아라. 니들이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획일화되고 나 과학자래요, 나 수학자래요 이러면 안 뽑죠. 저 같아도 안 뽑겠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내가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고 깊게 조금 내용을 깊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되고 특별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독창적이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죠. 그다음 이제 지원 분야와 관련된 가장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며 입학했을 때 해결해보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입학해서 뭐 해보고 싶다, 무슨 실험 해보고 싶다, 나 무슨 포트폴리오 좀 작성해보고 싶다, 나 뭐 좀 R&D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걸 이제 어필을 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뽑힌 애들이
이제 적어냈던 걸 합니다. 네, 교육 과정에 넣어서 그 계획을 세워줘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아이들이 되게 호기심을 갖고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내가 원했던 거 이거 해주네? 막 이러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 경력 보고도 이게 뭐 이거 학생 이름 지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써서 내죠. 얘네들만의 이제 규격 툴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요거 이제 세부 활동 보고서, 그렇죠? 요것도 이제 적어서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쭉 여기 주요 내용, 평가 과정, 나 이런 것들 했다, 나 영재다, 나 이런 것들 잘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추천서죠. 상대적인 렌치를 아래에 표시해주세요. 이제 최우수, 매우수, 우수, 평균 이상 판단할 수 없음 중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전처럼 이제 교사 관찰 추천대처럼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해서 이건 넣고 그다음 요게 중요하죠. 요거보다는 요거는 다 여기죠. DDDD인데 요거를 추천해서 실제 확인하인 바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잘 써주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써주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 관심이 그만큼 있다는 거고, 선생님 자체. 그러니까 아이가 그만큼 이제 특별하다는 걸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써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대로 이제 또 되는 건 아니죠. 추천인께서 그 부분을 이제 정밀하게 써주셔야 되니까 학생하고 선생님이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어머니들하고도 이제 선생님이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죠? 여기도 몇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신입생 선발 요강하게 쭉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항상 강조하는 거,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합격은 결국 한국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는 중복 지원이 서울은 되지만 여기 경기는 안 된다. 동시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교육청 영재용어가 동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경기 지역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분야, 즐거운 과학자, 행복한 과학자. 이름이 좀 다르죠? 아주대학원은 그래서 지원하면 4학년 30명 내에 개발하는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나오는데 제출 서류에 항상 이제 예전부터 이제 좀 바뀐 거죠. 수료점에서 수상실적, 상장, 상실물 이런 것들은 받지 않는다. 실적 같은 거 이제 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속에서 쓰면은 우연히 나오죠. 이제 돌려서 이제 표현하거나 이제 우연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잡아내요, 본인들도. 왜냐하면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얘가 이걸 쓰면 얘가 어느 정도 했다는 걸 알아냅니다. 담당관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 절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 쓰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필할 수 있는 건 제대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영재교육원 지원 동기 자신이 성취하려는 미래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그 다음 수학 능력이 본인이 뛰어난 능력, 흥미, 특기를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어필, 마찬가지로 어필. 그 다음에 학습 성취 경험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고, 이걸 어떠한 노력을 했을 때 누군가를 이뤄냈다. 그 과정을 한번 이제 좀, 그리고 지켰을 때 어떤 부분을 알아가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라 하는 자기소개서 예시입니다. 그렇죠? 이제 영재학교에서 팀을 정할 때 서로 친하지 않은 두 남자애들과 한 팀이 되었는데 처음에 답답했다. 근데 내 협동,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쭉 해서 원래 건전지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 한번 뭐 이런 거 쭉 이제 뭐 써놓은 거죠. 이제 합격한 아이 이제 실제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좋아하죠? 나만 잘났다가 아니라 이제 성취를 해서 나는 같이 잘할 수 있다. 나는 동료도 잘 도와주고 나는 내가 되게 뛰어나기도 하지만 나는 이만큼 다 잘하고 이제 문제가 전혀 없는 아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필을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요새는. 그래서 이게 산출물 요약서입니다. 그래서 요약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내가 이제 나타내고자 나의 영재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산출물을 이제 요약해서 이제 제출을 해라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서, 담당교사 추천서, 그다음 이제 학생용 체크리스트, 학부모용 체크리스트, 뭐 동의서, 생활기록 뭐 이런 것들 내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USB CD 제작물들은 검수 받지 않습니다. 이거 나와 있죠? 그죠? 이거 뭐냐, 복제, 복사, 아니면 누가 만들어줬다, 뭐 이런 거 방지하겠다 그런 의미죠. 영재성 체크리스트 여기도 쭉 나와 있죠? 그죠? 쭉 보면은 이제 아주 그렇다, 그렇다 쫙 되는데 여기 모든 활동보다 혼자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야죠. 이거는 이거 그렇다고 이거 다 그렇다고 에이 가서 보면 안 돼요. 이거 맞아. 이런 거 한두 개씩 섞여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쭉 하다 보면은 스스로 무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사 질문은 똑같은 답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게 됩니다. 학생용 서술형 자기소개서 이제 나는 어떻게 예를 들어 설명해라. 저의 장점은 목표를 달성하고 추진력과 집중력이 있다. 사교성 좋다. 이런 부분들을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항상 협동 잘한다. 사교성 좋다. 나는 이제 사회성 뛰어나다. SQ 좋고 나는 EQ도 좋다. 난 감수성도 풍부하다. 그다음 나는 지능도 높다. 그래서 좀 이제 특출난 아이고 완벽한 인간이다. 이런 걸 이제 어필을 해줘야 된다. 한 거죠. 그리고 또 요거 많이 들어가죠. 리더. 리더. 그리고 해봤다는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리더. 그러니까 난 추진력이 있다. 무엇인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적정선을 줄을 잘 타야 돼요. 나 너무 이렇게 와 앞에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나가면 이제 친구들하고 사교성이 떨어지는 거고 사회성이. 그렇다고 해서 또 뒤로 빼져가지고 또 수동적으로만 남들 하는 것만 따라가면 어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과 자기 PR의 경계를 잘 타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잘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요. 그래서 영재성 체크리스트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니에요, 영재성.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이런 게 또 좀 섞여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만 다 매우 그렇다만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일치성 있게. 또래강의 리더십, 기타 특수행동 반응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문제 해결력 좀 구체적이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어필해서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창의적 활동 증빙자료 보고서들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예시, 수능 실전 뭐 이런 하고 보고서 좀 있죠. 이런 것들 했었다. 다음 심층 면접. 이제 여기 가천대 심층 면접 이제 예시죠? 8시 집결해서 이동한 다음 대기실 입수를 해서 집단 면접 한번 하고요. 얘를 두두두 앉혀놓고 집단 면접 한번 하고 휴식한 다음 이제 개인 면접 한 명씩 들어와서 그럼 이제 면접 때 이제 질문을 뭘 할까요? 아까 써낸 거에 대해서 하겠죠? 뭐 뜬금없이 뭐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오늘 밥 뭐 먹었냐? 엄마랑 어제 저녁에 뭐 먹었냐? 요즘 최근 본 영화는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제일 지각 속에서 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개인 면접하고요. 점심시간 하고 두 번째 면접 순서 쭉 해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재원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제 어머니들 처음 이제 과학을 접하게 되면 저학년 어머니들이나 이제 학생들 이제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 저학년 어머니들이 이제 과학 영재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접근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영재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 영재원은 어머니들 한 번씩 경험시켜 보시는 게 좋아요. 영재학급이든지 교육청이든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배워나가는 게 되게 많고 여기에 실험 설계나 아니면 거기서 해주는 그리고 이제 기자재가 좋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도 이제 초등 저학년들 이제 뭐 실험시키러 많이 보내시기도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흥미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쪽 기자재하고는 또 달라요. 플러티가 대학부설. 대학부설은 이제 가천대나 아주대가 유명한 게 이제 실험 설계나 아니면 실험 기자재들의 이제 수준이 좋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거 어린 나이에 그걸 이제 아이가 해버리면 그쪽에 흥미가 확 생기고 재밌구나 이러다 보면 이제 영재학교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꿈도 꾸게 되면서 이제 목표나 아니면 동기나 자기 일이 크게 커지는 거예요. 꼭 경험해 볼 만한 거니까 한 번씩은 최소한 영재학급이라도 한 번씩은 해볼 수 있게 이제 한번 우리 아이가 이제 전혀 이제 뭐 난 문과형이다 얘는 이과라면 이제 학을 뛴다 이렇지 않은 한은 시켜보시는 게 좋은데 솔직히 근데 초등학교 때 문과 이과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어머니들도 이제 아시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뭐 이게 딱 했을 때 아이가 잘해요. 칭찬받아요. 그럼 그 과목이 막 좋아지면서 이제 그 과목을 더 잘하게 되고 그죠?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애들은. 그리고 획획 바뀌죠? 하루에도 꿈이 10번씩 바뀌잖아요. 막 오늘은 뭐 안 됐다고 내일은 뭐 안 됐다고 이제 바뀌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최대로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제 생각에도 사실 문과니까 재단에서 나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폭넓게 무엇을 잘하는구나 얘가 뭘 잘할 수 있게 하는구나 아니면 얘가 뭐에 대해서 강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경험을 쌓을 때 이 영재원은 좋습니다. 한 번씩 그래서 한번 시켜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효과적인 과학학습법, 이제 과학을 어떻게 해야 잘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아이들을 쭉 이제 밝혀왔을 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계별로 한번 나눠보고요. 기본 과학 어떻게 공부하고, 심화일 때는 어떻게 공부하고, 이제 영역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영재, 그 다음 이제 중등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과학, 그 다음 이제 어떤 문제가 학교에서 축제가 되면서 어떤 문제를 좋아하면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효과적인 이제 기본 학습법, 초등 상위 학월과학, 중등 실용과학, 이게 기초적이죠? 아주 기초. 이제 기초일 때 이런 부분들로 이제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실험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과학적 흥미를 유발을 하게 되는 실험학습. 이 실험이 왜 중요하느냐, 어렸을 때. 얘기 있어요, 언니들. 렌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렌즈의 법칙. 전자기 유도가 되는 건데, 렌즈의 법칙을 하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이 막 칠판에다 물리학적 공식 막 잔뜩 써가면서 설명을 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와, 정말 거품 물면서 하기 싫죠. 재물포 들어보셨죠? 재물포.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그렇죠? 재물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 너무 어려워요. 막 미쳐버립니다, 진짜 애들이. 그렇게 막 이론을 적고 수식 대입해서 막 물려고 그러면은 막 이러는데, 그러기 전에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로. 예를 들면 뭐냐, 구리관인데 여기다 물건을 집어넣으면 쭉 떨어져야죠. 상식상 중력 때문에 밑으로 쭉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구리관에 자석을 집어넣으면 되게 느리게 안 떨어지죠, 계속.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전자기가 유도되면서 이렇게 생겨서, 저항이 생겨서 못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걸 딱 보면서, 와, 신기하지? 선생님 맛을 부렸어. 구리관을 갖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냐, 얘들아?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래도 어렵죠. 근데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서 하면, 신기하네요, 진짜? 왜 그냥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지? 왜 뭐 안에다 뭐 넣어놨어요? 아니면 내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냥. 비어있는데. 그러면서 접근하면 애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렌즈의 법칙이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험으로는 나타내지만 네가 이거 학교 나와서 시험을 볼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실험하면서 시험 문제 출제하진 않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이거 풀 수 있게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제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기초적으로 과학을 공부시킬 때는 일단 실험학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보여주면서, 원래 과학이 실험이거든요. 귀납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의 결과를 딱 내서 그거를 갖고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실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험학습을 통해서 학습적 동기를 유발시키고 쉽게 접근을 시킨 다음에 이걸 한번 설계하고 보고서를 쓰는 요령. 대학교 때까지 계속 보고서를 써요. 실험 보고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게 되고, 그 실험 보고서가 나오고 산출물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영재원이든 나중에 영재학교건 어디든 써먹을 수 있는 이제 나의 영재성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저학년 때부터 연습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험학습을 통해서 과학을 유발을 시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 개념 정리를 이제 할 줄 알아야 되죠. 실험만 하고서 맨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좋아하면 안 되죠. 이게 왜 그런 것이냐, 왜 그런 거냐 해서 기초적으로 개념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실험과 연계된 내용, 실험과 연계된 내용, 실험과 연계된 내용. 모든 과학 교과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 써 있고요, 실험 써 있어요. 근데 문제가 실험을 안 한다는 거죠. 학교에서 절대. 뭐 이제 수업 시간적인 문제건 뭐든 간에 실험을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쫙쫙 해놓고서 끝판에 내용만 적어주시고 외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실험하는 거지. 이제 개념과 실험이 다 교과서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별력을 강화하고, 영재교육이 각종 탐구할 때 심화적 접근 문제가 상상이 되겠죠. 그럼 이거야겠죠. 왜? 영재교육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뭐예요? 가서 산출물 만들고 실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험학습과 그거에 대한 개념을 기본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연계시켜서 딱 틀에 맞춰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그게 돼야 사고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고가 될 리가 없죠. 뭘 알아야 사고를 하죠. 응용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첫 번째 선행. 국가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선행. 교육부에서. 그다음 두 번째 암기.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암기 있어야 돼요. 암기 없이 뭘 합니까 처음에? 뭘 알아야 외워야 일단 처음 기초는 진짜 외워야 돼요. 암기가 돼야 응용이 되고 암기가 돼야 창의가 되고 암기가 돼야 수정이 되고 암기가 돼야 융합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 기본은 외워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외워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수학 문제는 모든 걸 다 외워서 풀고 과목도 외워서 풀고 이 지경이 되면 안 되지만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기본은 기초적인 거를 외워야 돼요. 아이들 딱 보면은 이제 처음에 야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 외워야 된다 이러면 선생님 암기적 교육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외울 겁니다. 막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왜 외우라고 시키세요? 주기율표는 주구 시험을 보셔야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뭐 미국은 그렇습니다. 주기율표 주고 가요 보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금 현재는 아니고. 근데 주기율표를 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율표에 있는 족하고 주기하고 원자번호하고 원자량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걸 외워야 문제 풀 때 속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이게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안 하고서 끝까지 안 외우고 이걸 하겠다 이러니까 버겁다, 싫다,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아주 센 기초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야 이제 창의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뭘 알아야.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암기도 하고 실험도 하고 교과적 개념 정리를 하면 이제 창의 사고력 학습 이제 요거를 갖고 이제 자기가 주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거 때는 어떻고 이거 다른 문제가 튀어나왔을 때는 어떻다. 그래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단계를 하면 요게 저학년 때 초등학교 때나 늦어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게 완성이 돼야 이제 심화 문제 능력이 해결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세 분야 실험, 개념 정리, 사고력 학습. 그리고 여기다가는 안 써놨지만 기초적인 암기.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교 심화 때 문제 기억력을 향상하는 기본 학습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이제 심화 학습이 되죠. 그럼 이제 깊은 걸 배워야죠. 이제 기본 바탕 밑바탕을 딱 깔아놨으니까 기반을 다져놔서 이제 덕물 이제 올리고 이제 집 짓듯이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심화적인 걸 배워야 되는데 2015 교육과정 개편돼서요.